안녕하세요. 힐링 이모션입니다. 오늘 같이 읽어볼 책은 우리의 상처는 솔직하다 라는 책입니다. 부제로는 아픔을 딛고 일어선 청소년들이 살고 싶다는 고백이고요. 네. 지은이는 여러 명인데요. 멘탈 헬스 코리아 피어 스페셜리스트 팀입니다. 조수현, 우가은, 강지호, 문강, 장혜진, 이성음, 김도희, 장은하입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목. 폭력이 자라나는 순간. 어른들은 왜 나이가 많지? 황당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나는 정말로 궁금했다. 9살이었던 내가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1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자 버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초월한 것이다. 그러니 나도 때가 되면 시간을 건너뛰어 곧장 성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가설을 세웠다. 그만큼 나는 어른들이 한창 좋을 때 라고 칭송하는 지금 이 순간을 간신히 버티고 있었고 더 이상 참아낼 여력이 없었다. 그렇다면 왜 주위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다. 법적으로 모든 학교는 1명 이상의 학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우리 학교에도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었다. 하지만 가해자의 아버지가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도는 세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나를 괴롭혔던 장소는 주로 급식실이었다. 반찬을 뺏어 먹는 건 역가고 간혹 밥과 반찬을 모두 섞어 잔반처럼 만들어 강제로 먹게 했다. 저항하고 싶었지만 가해자의 아버지가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나는 지레 겁먹었다. 다행히 4학년 때 정말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학생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공부 외에도 많은 가르침을 준 선생님이었다. 따뜻한 위로도 건네주셔서 그나마 지옥 같았던 학교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 사소하다면 사소했던 폭력을 견디며 나는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었다. 그러다 자해를 시작한 계기가 된 사건이 5학년 때 벌어졌다. 어느 날 숙제할 책을 들고 가기가 무거워서 수업을 마치고 교실에 남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교실엔 나 말고도 반성문을 쓰던 남학생, 장건이와 승동이가 있었다. 장건이가 나를 놀리면서 일은 시작되었다.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장건이는 멈추지 않았고 승동이까지 합세해 깔깔 웃어댔다. 참고 있자니 듣기 힘든 말이 많았고 나는 장건이 자리로 가서 연필을 하나 뺏었다. 놀리지 않으면 돌려주겠다고 했다. 장건이는 뺏긴 연필을 가져가려 했지만 나는 쉽게 내어주지 않았다. 결국 화가 난 장건이는 내 필기구를 뺏어서 던졌다. 열려있는 사물함 물건도 모조리 내게 던졌고 몇 개가 내 눈에 맞았다. 분이 안 풀렸는지 장건이는 나를 벽에 밀어붙였다. 대리석에 어깨를 부딪힌 나는 그 충격으로 주저앉아 버렸다. 상반신이 욱신거렸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 빨리 일어서려 했다. 일어선 순간 장건이는 내 오른쪽 골반을 발로 찼고 주먹으로 가슴까지 때렸다. 나는 다시 주저앉았다. 그때 장건이가 내 목을 조였고 승동이는 웃으며 더 세게 해보라고 말했다. 시야가 흐려질 때쯤 장건이는 손을 풀었다. 연달아 기침하고 숨을 고를 때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과 저항하지 못한 무력감이 나를 감쌌다. 바로 교실을 뛰쳐나와 학원에 갔지만 집중이 될 리 없었다. 집에 와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들은 아빠의 첫마디가 더욱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네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학교 후 교실에 남아있던 것, 놀림당하는 상황에 참지 못한 것, 연필을 빼앗았던 것, 전부 내 잘못이라고 하자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갔어야 했고 놀림쯤이야 늘 참았으니 그날도 가만히 있어야 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다. 그러나 아빠의 행동은 좀처럼 합리화되지 않았다. 아빠만큼은 딸인 내 편에 서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무치게 들었다. 폭력의 그림자.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등교했다. 학교 후 교실 문도 닫힌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조용히 묻히길 바랬다. 그 일이 있고 3일째 되던 날 담임 선생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때는 그 선생님이 나의 학교생활 중 최악의 담임이 될 줄은 몰랐다. 조회 시간 아이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나와 장건이를 앞으로 불러 세우더니 3일 전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하교하면 바로 집으로 가고 험한 꼴 당하지 않게 스스로 처신 잘해라고 말했다.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험한 꼴을 당한 것처럼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처럼 수치스러웠다. 나는
무엇보다 이 사건이 반 아이들에게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고 이를 크게 벌이지 않되 장건이와 승동이가 꼭 처벌받길 바랬다. 하지만 아이들의 시선은 오히려 나에게 집중될 뿐이었다. 나를 야단치던 선생님과 5학년이 끝날 때까지 같은 교실에 있어야 할 장건이와 승동이를 보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빨리 세수하고 오라는 선생님의 말에 화장실에 갔지만 나 자신이 너무 미웠다.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내가 더욱 할 나위 없이 한심했다. 그때 처음으로 화장실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손톱으로 사정없이 몸을 긁어댔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 교실로 돌아왔을 땐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은 공포를 느꼈다. 1교시 수업을 빠지고 선생님과 면담을 했다. 선생님은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 했고 나는 그때의 상황을 재현했다. 생각하기도 싫고 몸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리려면 반드시 해야 했다. 2교시엔 선생님이 장건이와 승동이를 불러 면담했고 3교시에 나와 선생님, 장건이, 승동이가 한 책상에 둘러앉아 이야기했다.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분리해야 한다. 보복의 위험도 있고 피해자의 심리적인 압박을 막기 위해서다. 선생님이 동석하더라도 같이 붙여놓는 건 맞지 않는 행동이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게 대면을 시켜두고도 사건을 명백히 밝히기는커녕 서로 사과하고 끝내길 바랬다. 매일 학교 시간에 나와 장건이를 대면시킨 뒤 장건이에게 강제로 사과하게 했다. 내가 그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말이다. 그때부터 나는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서 자해했고 빈도가 늘면 늘수록 도구는 날카롭게 변했다. 손톱부터 시작해 샤프, 커터, 칼로 나아갔으니 처음에 썼던 칼은 10년도 넘은 칼이었다. 나는 당연히 무디었고 세게 긁어도 긁힐까 말까 했지만 고통은 심했다. 다음날 근처 문구점에서 새 칼을 사서 예전과 비슷한 힘으로 그었는데 놀랄 정도로 피가 쏟아졌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자해는 내게 도피처였고 자해했을 때 이상하게도 기분은 더 나아졌다. 상처가 하나 둘 생겨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흉터가 자리 잡게 되었다. 선생님이 여전히 매일 나를 앞에 세워두고 장건이에게 사과를 강요했다. 억지로 쓴 사과 편지도 매일 하나씩 받았다. 이 짓거리를 3일째 반복했을 때 나는 사과를 받아줬다. 당연히 용서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장건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끔찍이도 싫었기 때문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두고 사과시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은 어찌됐든 내가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학폭위를 열면 모두가 힘들어지니 좋게 끝내자고 하면서 장건이는 부모님에게 많이 혼났다고 했다. 승동이는 직접적인 가해 사실이 분명하고 6학년이 되면 전학을 갈 예정이기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사건을 마무리한 선생님은 벌을 준답시고 장건이에게 일주일간 교실 청소를 시켰다. 장건이는 벌을 달게 받았을까? 당연히 아니다. 청소를 하면서 여진 나를 놀려댔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있을 수 없었다. 3년 후 어렵게 다시 만난 선생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왜 반 아이들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 사실을 공개했냐고 물어보니 성 관련 사건은 아니었기에 수치심과는 상관없을 것 같았고 학교 폭력의 본보기로 하고 싶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난 나는 수술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손목의 붕대를 풀었다. 수많은 상처와 켈로이드 흉터가 흉하게 얽힌 내 팔을 보여줬다. 선생님의 반응은 수고스럽게 옮기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있으며 장건이와 승동이 선생님 자식까지도 폭력의 그림자에 잔인하게 잡아먹히기를 바라고 있다. 내가 당한 폭력을 언제까지 참고 용서하며 살 수는 없다. 나도 사람이니까. 그들이 내 고통을 똑같이 겪어본다면 조금이나마 내 속이 후련할까? 신뢰가 깨진 상담. 시간이 흘러 중학교에 진학했고 학교에서 표준화 검사라는 심리검사를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가올 미래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알았다면 검사지에 행복하고 긍정적인 상태인 것처럼 속여서 제출했을 것이다. 검사 결과 나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그때부터 위클래스에서 근무하는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외부 상담소 정신과 연계치료가 시작되었다. 사실 지금까지도 나는 상담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이다. 정말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면 정신적인 상담은 받지 않는다. 첫 위클래스 방문은 좋았다. 공부를 싫어했던 나는 위클래스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수업에 빠질 수 있었으니 편했다. 무엇이 어떻게 힘드냐고 물어봐주는 선생님의 말씀이 좋았다고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무엇보다 상담 시간에 나눈 이야기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여태까지 한 이야기가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여타 선생님들 부모님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상담 선생님에게 찾아가 물어봤더니 자살이나 자해 관련 상담은 부모님에게 알리게 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그때부터 회의감이 들었다. 신뢰가 깨지자 상담 시간은 수업 시간보다 더 힘들었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이런 내 마음과는 달리 상담
상담 선생님은 쉬는 시간, 수업 시간 가리지 않고 나와 마주칠 때면 요즘 힘든 거 없냐?고 물었고 억지로 상담실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이것이 반복되니 상담 자체가 진절머리가 났고 상담을 거부하기 시작했으나 부모님은 완강했다. 하루는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와 조퇴증을 끊어주며 일찍 집에 가자고 해서 신난 채 학교를 나왔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외부 상담소였다. 내가 들어가기 싫다고 울자 강제로 데려갔다. 다행인지 아닌지 세드사 소장님이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셔서 그날은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다. 이후 소장님이 학교에 직접 찾아와 내 취미를 물어보며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고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외부 상담을 다니기 시작했다. 나중에 정신과 치료로 연계되면서 상담은 자연스레 끊겼다. 아마 많은 사람이 정신과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을 것이다. 정신과를 매일 다녔던 나도 그랬으니까. 정신과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이 기억에 선명하다. 생각했던 어두컴컴한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고 깨끗하며 편안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나는 정신과가 싫었고 지금도 싫다. 다니면서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받아서다. 내가 사는 지역에는 정신과가 한 곳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다녀야 했다. 처음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자해 상처를 보여달라고 했다. 상처를 보더니 그래도 여태 상담했던 아이들보단 안심하구나 라고 하셨다. 상처가 심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걱정이 아니라 내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말투였다. 순간적으로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다른 또래와 비교하며 나의 아픔을 가볍게 넘겼던 그 상황을 잊지 못한다. 상처의 크기나 깊이, 흉터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먼저 생각해 줄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다. 물론 모든 의사가 그러진 않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상처의 크기보다 마음의 상처를 먼저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정신과에 방문한 사람들이 적어도 나처럼 병원에서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기대와 달랐던 이런 상황 탓에 나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가기 싫다고 버티면 아빠가 때려서라도 강제로 데려갔으니까. 부모님은 정신과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거부감만 일으켰고 끔찍이도 마주하기 싫은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압박감은 나를 짓눌렀다. 이때 느낀 점은 어떠한 치료도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만큼은 당사자가 원할 때 치료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만 불러온다. 이미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는 나를 위한다는 말도 그 어떤 치료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황의 끝. 나는 급기야 가출을 시도했다. 가출했다고 익명 앱이나 웹사이트에 올리면 많은 연락이 온다. 숙식을 제공해 줄 테니 자신의 집에 오라고 말이다. 나는 갖고 있던 소정의 교통비로 가장 가까운 곳에 갔다. 근로는 차마 담기 힘든 일이었고 그 이후로 청소년 쉼터로 가게 되었다. 청소년 쉼터는 생각보다 좋았다. 숙식 해결도 가능하고 책을 읽을 수도 있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갔던 청소년 쉼터는 물증이 있는 학대가 아니라면 어떻게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노력하는 곳이었다. 나는 늘 자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쉼터의 선생님은 거짓 정보까지 지어내면서 자퇴를 막았다. 결국 나는 쉼터에 온 지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가출을 반복하고 쉼터를 전전하면서 생각과 현실이 매우 다름을 깨달았다. 내가 간 쉼터마다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했고 부모님의 소중함을 각인시키려 애썼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집을 왜 나왔겠는가? 집에서는 1분 1초를 버티기조차 힘들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신체적 학대가 아니면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쉼터의 방침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나는 다시 온라인 속 익명의 손길에 기대는 악순환에 빠졌다. 결국 나는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기 위해 자살을 결심했다. 내 생일을 디데이로 잡고 조금씩 준비하며 주변을 정리했다. 이면지에 유서를 써보기도 하고 학교 화장실에서 교복 넥타이로 예행 연습을 해보기도 했다. 이렇게 꼼꼼히 준비한 내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 결론적으로 실패했다. 내 계획을 부모님에게 알린 위클래스 선생님 때문이었다. 내 생일날 가족들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자고 했고 나는 강제로 끌려갔다. 기껏 준비한 게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허무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었지만 여행이 끝나면 언제든 죽으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바꾼 터닝포인트가 있었다. 내 손을 잡아준 단 한 사람 때문이었다. 실제로 고칠 생각은 없었지만 자해를 멈추는 방법에 대한 글을 포토사이트에 올렸다. 빨간 펜으로 손목을 색칠해보기, 종이 찢기 등 여러 방법이 댓글로 적혔다. 별 의미 없는 방법들이 나열된 댓글 사이로 도움을 줄 테니 연락달라는 이메일이 눈에 띄었고 나는 홀린 듯 메일을 보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인지라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컸고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할 것 같았는데도 말이다. 그 인연은 2년간 유지되었다. 메일과 카톡으로 연락은 꾸준히 이어졌다.
힘들 때 힘들다고 선생님에게 연락하면 칼같이 답해 주었고, 밤마다 악몽과 불면증이 숨막히듯 조여오면 시간에 상관없이 내가 잠들 때까지 괜찮다고 다독여 주었다. 우연히 만난 그분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위로와 힘을 얻었고, 이것이 나를 살린 결정적 계기라고 생각한다. 나를 살리려고 노력한 사람은 정말 많았지만 카톡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내가 정말 죽기로 결심했을 때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했는데 죄송하다고 하며 연락을 끊었다. 그러고는 이내 후회하며 꾸준히 메일을 보냈지만 읽지 않았다. 심지어 돈을 모아 흥신소에 의뢰도 해봤지만 흥신소는 사기였고 선생님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우연히 만났던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상담이나 정신과 관련 업계는 아직 거부감이 심해 힘들겠지만 선생님같이 함께 대화하는 일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선생님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몇십 년이 지나도 꼭 찾고 싶은 그 선생님이 혹시 내 글을 보고 연락을 주신다면 그만큼 멋진 선물도 없을 것 같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